계속해서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증시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이 중동 지역 리스크가 또다시 부각이 되면서 국제 유가 5% 이상 크게 올랐는데요. 이러한 여파 국내 증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오늘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에 우리가 꼭 확인해볼 국내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어땠나요? 네,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44%, S&P 500 지수 0.17%, 그리고 나스닥은 0.04% 하락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하락률이 좀 적은 편이죠.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부진했던 가운데 그래도 엔비디아가 좀 힘을 내주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를 좀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 공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해석에 국제 유가가 밤사이에 급등했는데요. 이로써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 빅스 지수 또다시 오름세를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빅스 지수부터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일명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는 이 빅스 지수 밤사이에 또 8%가량 오르면서 20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이 될 텐데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공포 심리가 더욱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증시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국제 유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국제 유가 밤사이에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요. 5%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WTI가 배럴당 73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 때문에 지금 WTI가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에 대해 공격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스라엘은 대응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까지 한 만큼 공격 가능성 매우 열려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는데 지켜볼 것은 지금 WTI가 50일 이동 평균선을 웃도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추가 상승 여력으로도 이 지지선이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WTI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얼마까지 오를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배럴당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스위스 은행이죠. SEB 수석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오펙 플러스의 추가 생산 여력이 충분하다라면서 지금 국제 유가가 심리 때문에 급등한 것이지 실제 공급, 수급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 오펙 플러스의 추가 생산 여력이 가능한 그런 지역들이 다 지금 중동에 밀집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추가 생산 가능한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확전이 된다라고 하면 즉 공급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논란거리,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 혼란이 가중되면 유가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강하게 붙으면서 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편 지금 이런 극단적인 전망이 아닐 경우에는 이란의 석유 시설이 타격을 받을 경우 배럴당 86달러,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배럴당 100달러까지는 쉽게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제 유가가 밤사이에 오른 만큼 에너지주의 추이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내 11개 섹터 등락률 함께 보고 계신데요. 에너지 섹터가 1.43%로 하락장 속에서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종목별로 하나하나 봐도 대형주인 엑슨모빌
엑슨모빌, 쉐브론 모두 올랐고요. 코노코필립스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까지 모두 다 함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수급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난 게 아니라 국제 유가가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강하게 오른 것인 만큼 만약에 여기서 WTI 가격이 또 급락하게 된다면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하시면서 중동 지역의 확전에 대한 그런 이슈들 굉장히 빠르고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 함께 볼까요? 지금 이렇게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또 한 가지 있는 게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되겠습니다. 이날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내년까지 금리가 많이 내려와야 된다, 많이 내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 국제 유가가 정말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높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면 물가 상승 둔화가 조금은 힘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물가 상승세가 반등을 할 수도 있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도 금리 인하를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언들 또는 시장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이어질지 유지될 수가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유가 급등뿐만이 아니라 지금 항만 파업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공급망 혼란에 따른 인플레이션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지켜질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동 리스크가 촉발한 국제유가 급등, 또 이에 따른 시장 영향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목요일장 히트맵입니다. 상승한 종목이 초록색, 하락한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은 엔비디아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너지 섹터 조금 전에도 국제유가와 함께 올랐다는 점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엔비디아 국내 종목들과도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밤 사이에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칩인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정말 엄청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국내 반도체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 반도체주가 부진할 때 국내에서는 2차 전지주가 좀 힘을 얻는 모습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밤 사이에 테슬라의 주가 3%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지금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서 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3분기 인도량도 테슬라 자체의 컨센서스에는 부합을 했지만 시장의 정말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과연 2차 전지주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중동 리스크와 또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서 뉴욕 증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 투자 심리와 에너지주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특히 최근에는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지 과연 이 부분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블랙웰 덕분에 밤사이에 강세를 보였죠. 반도체주는 훈풍을 받을 수 있을지 또 그 가운데서도 받는다 하더라도 엔비디아와의 연관성이 큰 종목별 그런 차별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3분기 인도량 다소 실망스러웠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2차 전지주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한편 이런 궁금증들을 갖고 국내 증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은주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하루 쉬어가는 동안 간밤 미증시 다시 한번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중동의 리스크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험 요소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될지 일단 지난 거래일 마무리됐던 시장 상황부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장중에 그래도 나름 좀 반등을 해주려는 시도는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날도 코스피에서는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크게 나오면서 1.2%대 지수 하락을 보인 채 2,560선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장중에 그나마 빨간불을 잠깐 켜주긴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약세 마무리 지으면서 762선까지 내려갔고 이 안에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어디에 집중을 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3분기 동안 외국인과 기관들 그리고 개인들의 성적을 놓고 봤을 때 개인들은 9%대 손실을 봤다라고 하고요. 외인들은 13%대 오히려 수익률을 챙겨갔던 한 분기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 1위는 바로 삼성전자였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장 많이 담아냈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지난 거래일에 결국 오만전자까지 장중에 터치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죠. 외인들은 지금 18거래일 연속으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을 매도세로 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들의 엇갈린 대응 그리고 그와 함께 나타난 엇갈린 성적표를 보면서 우리가 좀 어느 쪽에 더 집중을 해봐야 될지 함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성적표를 들었던 3분기의 외국인들의 성적표와 함께 지난 거래일에 외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3분기에 가장 많이 사들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날장에도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다시 한번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육해공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까지 더해지면서 말 그대로 방산 안에서는 최강자로 불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날장에서는 1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는 ESS 기술과 함께 최근에 실적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역대 최고의 분기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인들은 이날 코스닥에서 서진시스템을 대거 매수하는 흐름도 포착이 됐습니다. 기관 쪽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기관 쪽 안에서도 사실 이 코스피 안에서의 대형주들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신규 상장했던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1위로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미국과 중국 갈등 가운데 가장 큰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변동성도 계속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형제들이 지수 상승과 함께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슈단에서의 어제장, 지난장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에겐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이슈들이 그저 부담으로만 작용되고 있는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에도 분위기는 긍정적이지 않았지만 10월 들어서 두 거래일 연속으로 큰 폭의 지수 하락이 이어졌고요. 금투세 논란이나 밸류업과 관련된 실망감, 또 여기에 중동 지역의 긴장과 중국의 부양책 때문에 우리 증시의 매력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증시 지수 하방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던 쪽의 이슈들과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받아갔습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 이슈와 함께 오히려 국내주에서 수혜를 받아가는 종목들 이렇게 체크가 가능했고요. 중국 알루미늄 마출제 최고 376%의 덤핑 판정을 내렸고 우리나라는 최대가 3%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 대한 수혜를 우리 관련주들이 받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지난 장에서 함께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이슈는 저희가 시간의 이슈로 함께 점검을 해봤던 이슈였는데요. 이날 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 큰 폭의 오름폭을 바로 보여줬습니다. 일단 테슬라 로보택시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트럭에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됐다라는 소식 함께 점검을 해봤었죠. 라이콤이 22%대 그리고 우리네 또 15% 오르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이날장에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빗썸이 나스닥의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점검했었는데 이 빗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주들이 일제히 큰 폭의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T사이언티픽은 30% 상한가 안착을 했고 이제 T사이언티픽의 대주주인 위지트 같은 경우도 9%
7%대, 그리고 NSE&M도 7%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로만 점검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의 변동성은 추가적으로 주의를 해보시고요.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볼 새로운 재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좋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의 엔비디아의 상승 흐름은 굉장히 눈에 띄었었죠. 젠슨 황 CEO의 발언과 함께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크게 오름폭을 보였는데요. 영어 단어로는 insane, 한국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말 그대로 미쳤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블랙웰 수요와 관련해서 엄청난 자신감을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비쳤는데 사실 지난 2분기 실적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지만 그 뒤로 주가가 하락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랙웰의 생산 지연이 있었죠. 생산 자체는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양상과 함께 지금 엄청난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젠슨 황 CEO가 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내밀고 있었던 GPU 시리즈를 확인을 해보면 지난 2020년도 때 암페어 출시를 시작으로 호퍼 시리즈, 그리고 올해 말부터 출시 예정인 블랙웰 시리즈, 그리고 26년도에 루빈까지 지속적인 라인업은 확인이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블랙웰 출시와 관련된 시장 안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오늘 장중에 엔비디아의 주가를 크게 움직였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NBC 측에서는 블랙웰 대당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사이에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오늘 해당 이슈를 그대로 엔비디아가 장중에 3%대로 가격 방연을 해줬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의 오름폭을 보였는데 최근에 굉장히 부진했던 국내 반도체 주들에게는 또 하나의 긍정 이슈가 될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들의 의견을 함께 확인을 해보면 나름 긍정적인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까지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오늘 국내주들의 변동성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외국계 이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매도 리포트라던가 목표가를 하향으로 조정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목표가 현재 5만 5천 원까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낮춰 잡은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전까지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죠. 그 외 연결고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변동성을 보였던 이슈와 종목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난선 알루미늄이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앞서서 그 전날장 이슈로 함께 확인을 해봤던 미국과 중국의 알루미늄 압출제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오름폭을 보였고요. 관련주가 상한가 다시 한번 안착을 한 만큼 오늘도 해당 테마 알루미늄 관련해서 변동성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알테오젠, 에코프로 관련주들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왔었는데 오늘은 조금 부정적인 이슈 때문에 주춤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4가지의 신규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라는 예정 소식을 전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LG 엔솔이나 파나소닉이 테슬라에게 배터리를 만들어서 주고 있었죠.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한다라는 소식을 전한 만큼 우리 국내주들에게는 다소 좀 부진한 이슈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오는 25년도부터 사이버 트럭에 탑재하기 위해서 신형 배터리를 생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와 함께 동시에 전해진 게 바로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감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연간 판매량 감소에 따른 주가 하락을 JP모건이 다시 한번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또 도요타 같은 경우도 현재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생산을 50만 대 축소하겠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왔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떻게 소화해낼지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에 급등했던 이 석유 관련주들, 유가 관련주들은 오늘 어떻게 반응할지 보셔야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화학 관련주들 업황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4%대 지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유가 상승과 함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동의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미증시 해당 리스크를 그대로 받아내면서 장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동일한 양상으로 진행이 될지 개장 상황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어제 잘 쉬셨습니까? 10월 4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첫 소식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시장 조사업체죠. 트렌드포스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내년에 파운드리 시장이 20% 정도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바고 당연히 지금 AI 반도체, AI 상황 이런 것들 보면 파운드리 시장이 커지겠지라는 생각 충분히 할 법하고요. 근데 이 소식이 우리에게 꼭 반갑게만 들리지 않는 이유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은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 데 있어서 그 성장하는 부분의 대부분을 결국 대만 TSMC가 가져갈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표 하나 먼저 볼까요?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에서 TSMC의 매출 비중이 내년에는 66%까지, 올해 64%까지 늘어날 거 예상이 되고 작년에 59%였던 게 이제 한 2년 새 7% 가까이 이제 7% 가까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TSMC가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에서 절반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던 게 2018년이니까 6년 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7년여 만에 16%포인트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안타깝게도 결국 이렇게 TSMC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현재 지금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살짝 올라가 있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와 이 등가 관계에 있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한 안타까운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부분 도대체 전망을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부분의 부진, 해법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특히 지난 2일 날 삼성전자가 장중 5만 원대로 잠깐 떨어졌던 이유도 결국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데일리에서 이 파운드리 쪽 분야 전문가 네 사람에 대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이데일리 3면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 오늘 인터뷰했던 분들은 김용석 가천대 교수,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원장, 이종환 상명대 교수 등 네 분인데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일부 전문가들은 분사를 비롯해서 파운드리 관련된 전략에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일부 분들은 결국은 삼성이 갖고 있는 차별적인 경쟁력은 결국 종합반도체에서의 경쟁력이다. 즉 메모리, 그다음에 파운드리, 그다음에 설계 이런 부분까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생산까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건데요. 후자의 견해는 즉 파운드리 분사, 즉 이 삼성전자가 종합반도체 업체로서의 어떤 위상을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거는 이 파운드리 부분의 분사가 현실적으로 쉽겠느냐라는 거, 인텔처럼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현재 구조에서 전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라고 얘기가 시장에서 좀 먹히는 거는 이를테면 전체적으로 파운드리든 메모리든 HBM이든 이런 식으로 반도체 각 분야별로 전문화되는 어떤 분위기가 계속 트렌드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는 TSMC가 파운드리만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파운드리만 하는 TSMC를 과연 메모리도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는 삼성전자가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전자 쪽에 담겨 있다 봐야 되는 거고 후자 쪽의 전문가들의 의견에는 결국은 삼성이 갖고 있는 이런 종합적인 능력이 빛을 발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결국은 수치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한 신문에서 삼성전자가 2나노 등 이 파운드리 쪽에 첨단 쪽, 선단 공정 쪽으로 더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는 그런 기사가 단독으로 났던데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방향성을 이제 있으면 이제 곧 나올 이 GAA 즉 게이트 어라운드 쪽으로 해서 뭔가 2나노 쪽에서는 그러니까 3나노는 이미 TSMC한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현격한 수율 차이가 있으니 2나노에서 뭔가 기술력으로 이제는 TSMC를 따라잡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쪽으로 좀 전체적인 어떤 에너지를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수율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의 앞으로 생존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다음 얘기부터는 조금 이제 짧게 가겠습니다.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이제 오늘도 증권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주가를 살펴보면은요.
예, 네이버 주가가 최근에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렇게 두 회사의 차트가 이렇게 비슷합니까? 뭐 최근에 좀 횡보하는 분위기를 보이기는 하고 있는데 이 횡보가 위로 반등 쪽으로 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 또 시장에서도 좋은 그러니까 확실성을 갖고 반등 쪽으로 무게를 두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는 3분기 실적이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다지 크게 증가할 것을 좀 표에도 보죠. 막대그래프 보면은 네이버의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사실은 제자리 걸음 수준입니다. 조금 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매출은 조금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도 역시 뭐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둘 다 실적에서는 크게 기대치가 높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가 국민주라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랑하는 이 주식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좀 이렇게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에 기대를 하는 거는 결국은 뭐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뭔가 그전에 없던 새로운 거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이를테면 성장주로서의 어떤 그런 기대감일 겁니다. 이제 그런 성장주로서의 어떤 기대감이 계속 미흡하다 보니까 결국 시장의 관심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제 AI 시대의 이제 도래를 맞아서 이 두 IT 대표 회사가 과연 어떻게 해법을 찾아낼 것이냐 결국 이 부분이 시장 참여들 투자자들한테는 다시 국민주로서 두 회사가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세 번째 방산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그림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방산주의 두 대표주죠. 주가를 보면 앞서 보셨던 네카오하고는 좀 완전히 좀 분위기가 다르죠. 넥스원도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눈에 띄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최근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계속 올해 내내 연중 우상향을 하다가 지난 7, 8월, 8, 9월에 조금 이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간의 이 충돌이 좀 전면전 5차 중동전적으로 가냐 마냐 이런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방산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 뭐 글로벌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마찬가지 모습이긴 한데 일단 이란 이스라엘 사태는 이제는 단기적인 어떤 그런 국지전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중장기전,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무게가 조금 더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이 중동 국가에 무기를 수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구매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방산 무기들의 이제 경쟁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K9 자주포의 이 가장 핵심인 엔진이 이제 완전 국산화 성공했다는 것도 있고 그제 이제 국군의 행사 때 현무 5라고 하는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탄도 무게만 7, 8톤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콘크리트를 100m 정도의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외국에서 봤을 때도 이제 한국 무기의 기술력이 이제 상당 수준에 올랐다라는 점입니다. 거기에다 납기를 잘 준수해주고 그다음에 생산량도 원하는 대로 좀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30% 이상 가격도 싸고 이런 가성비까지 한국 무기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경쟁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군사력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시장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려아연 얘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반격을 하기로 했고요. 3조 1천억 원, 3조 1천억 원의 실탄을 마련해서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공개 매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제 베인 캐피탈이라는 이제 글로벌 컴퍼니죠. 이 회사도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를 하긴 했다는 점도 시장에 좀 변수가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고려아연은 주당 83만 원에 고려아연의 발행주 18%를 대상으로 공개 매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MBK연합 측이 75만 원이었으니까 그보다 한 8만 원 높고요. MBK연합 측은 최대 14%를 매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매수 물량도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이제 공개 매수 성패의 이제 핵심이 될 이 기관들의 물량을 어느 쪽으로 이제 가져올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려아연 측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에 올라오선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낳고 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중요한 거는 MBK가 이런 상황에서 일단 오늘 새벽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아직 공식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영풍정밀의 매수가를 이제 25,000원에 3만 원으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고려아연이랑 똑같이 올리겠다라고 지금 이미 준비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제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도 75만 원에서 고려아연 측이 내놓은 83만 원 수준까지 올릴 것인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내일 중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의 이 지분 경쟁의 성패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미국 그리고 중국 쪽의 이슈들이 시장에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이슈들 하나하나 소장님과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반도체 쪽의 이슈부터 보자면 중국이 엔비디아 사용 금지 명령을 일단 내렸고 그 가운데 화웨이가 H100의 성능을 능가하는 반도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초기 물량만 20억 달러가 넘을 것이다라는 좀 보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해당 이슈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 칩을 사용 금지를 했다는 것보다는요. 네. 사용 장려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국유기업이나 이제 공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지 말고 중국의 국산 칩을 구매해라고 한 것을 네. 이제 전체를 다 쓰지 말라 이렇게 이제 오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칩을 쓰지 않고서 중국의 거대한 빅데이터를 쓸 수 있거나 돌릴 수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웨이의 실력이 과연 이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수 있는 거냐는 건데 최근에 언론에 나온 이제 어센드 910 이 신 시리즈가 네. 자기네 얘기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엔비디아의 H100이나 A100 수준을 따라가는 것이다. 네. 근데 거기서 뭐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는 개발하는 것하고 상용화하는 건 다르다. 매스를. 그래서 실험실에서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걸 대량으로 10만 개, 100만 개를 만들려면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100이 되든 H100이 되든 그 정도 수준을 만들려면 5나노, 3나노의 파운드리 공장이 있어야 가능한데 네. 그것은 삼성과 TSMC만 할 수가 있고요. 중국에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산이 일단은 안 된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성능이 얼마냐를 서방 세계에 공개해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거친 게 아니에요. 이제 자가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얘기는 오히려 미국의 강한 공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히려 대외의 진짜 실력 과시라기보다는 14억 인민들을 위한 안심시키기 이런 정도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근본적인 문제 중에 또 하나는 최근에 반도체 주가도 이게 HBM이 공급 과잉해서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지만
일주일 만에 이제 뒤집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그 하웨이 칩이든 엔비디아 칩이든 반드시 메모리는 HBM을 써야 되는데요. 고성능 HBM은 지금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최근 올라온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2025년까지 다 매진이에요. 입도 선매를 이미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국한테 이게 팔 수 있는 룸이 있냐. 이제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최근에 미국이 다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중국의 HBM도 팔지 마라라고 하는 제재 조치를 이제 만들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중국한테 줄 물량도 없지만 네. 이제 내년 정도를 갔을 때 HBM을 중국한테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 이것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아마 뉴스거리는 되지만 네. 반도체 산업이나 경기나 이쪽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단순히 개발을 해내는 것과 이걸 수십만 개, 수백만 단위로 상용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차피 HBM 만드는 회사들 화웨이에게 줄 물량도 없다라고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중국 증시 분위기도 함께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은 중국이 국경절이어서 휴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마지막 거래일에 완전 증시 자체가 폭주했다라고 하는데 거래 시스템도 마비가 될 정도로 뜨거웠다면서요? 네, 뭐 일단 거래 대금이 2008년 이후에 뭐 최대 규모였어요. 그래서 그 보통 중국의 하루 일 거래량이 한 5천억 위안 정도 우려됐었을 때 한 90조 정도 되는데 이게 개장 1시간 만에 뭐 30분 만에 1조가 넘어가고 하루 거래량으로는 2조 6천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바람에 뭐 중신증권을 포함한 거대 증권사들의 이게 주문 시스템이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랴부랴 이제 고치긴 했지만 지난주에는 거래소 시스템이 문제가 됐고 이번에는 이 주문받는 고객들한테 주문받는 거래 시스템이 아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게 거래 대금이 폭증을 하는데 저게 기관들이 넣으면은 이제 건수가 적지만 저 개미들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주문이 동시에 몰릴 정도로 네. 이게 변화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월간으로도 보면은 2015년 이후에 상승률로 보면 최대고 일간 거래 대금도 이게 2008년 이후로 최대였습니다. 2008년 이후로 일간 거래대금 역대 최고를 찍었던 중국 증시 거래 시스템 자체가 마비가 될 정도로 엄청난 물량들이 쏟아졌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가장 큰 배경은 어떤 거였을지도 궁금하네요. 보통 이제 경기 부양 또는 이제 증시 부양을 하게 되면 뭐 화살을 하나 정도 쏘죠. 네. 근데 이번에는 내리 화살을 5개를 동시에 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기관이든 외국인은 개미든 바보가 아닌데 저렇게 이제 올라온 이유는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면 중앙은행이 우리 같은 한국은행 같은 인민은행이 이 주식 사라고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대주주들이 자사주 사는 돈을 중앙은행이 100% 대출을 해주는데 그걸 이제 한 3천억 위안 우려쳤을 때 한 5, 60조 원을 대출을 바로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 포함한 그 금융기관의 자산을 담보로 바로 주식 사는 자금을 대출을 해주는데 그것도 한 5천억 위안 우리로 치면 한 90조 원? 이 정도를 바로 이제 준다는 얘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증권감독원에 나서서 우리 같은 코스피 200에 편입된 예를 들면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의 회사들은 네. 주가하고 시가총액 관리를 하는 방안하고 계획을 짜서 내라.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에 편입된 큰 종목들이 이제 주가 관리를 들어갔고 네. 세 번째는 이제 모든 기관들이 순매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지만 조바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포모 현상이 이제 개미들이 서로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있었고 네. 마지막으로 보면 아주 이제 특이한 게
뭐 경기 나빠지고 이러면 공무원들이 정책 쓰다가 실수하면 목이 날아가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특이하게 그 9월 말에 있었던 정치국회에서 시진핑이 경기 부양하려고 민간 기업 도와주려고 하다가 실수가 있거나 뭐 이제 그 실패가 있어도 이것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 면죄부를 주겠다. 그래서 한 그런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은 뭐 최근 5년 이사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파격이 있었던 거죠. 네, 정말 말 그대로 파격적인 조건의 대규모 부양책 덕분에 최근 중국 쪽 증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뒷배경 설명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정책들을 내밀고 있는지 그 이유도 함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소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 우리는 세계 공장, 뭐 수출 안 되면 망하는 나라 이렇게 보지만 그건 잘못됐고요. 지금 중국 경제도 내수 소비가 GDP의 56%, 한 6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안 되면 진짜 망하는 것인데 이게 뭐 마이너스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10% 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게 2%까지 떨어지면서 불황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민심 위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도 같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소비 부양을 하려고 한 6개월 동안 노력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최근 이제 2021년 이후에 한 3년 반 동안 중국이 부동산이라든지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규제를 길고 강하게 세게 했어요. 그랬더니 시가총액,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 최근 4년간의 그 하락폭을 보면 GDP의 한 48%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전체적으로 갑자기 벼락거지가 된 거죠. 정부 말 들었다가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가 10만에서 5만 원, 네. 아파트 가격 10억에서 5억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돈을 쓸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뭐 돈이 없냐 이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돈을 전부 은행에다 집어넣은 거죠. 작년 7월 달에 보면 은행의 예금 순증가가 30조 위안이 한 달에 늘어나요. 근데 이거는 중국 GDP가 120조 레벨인데 GDP의 4분의 1 되는 돈이 은행에 들어가서 숨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그 이동을 시킬 거냐는 문제가 이번에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돈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은행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은 수익률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뭐 이자율이 1% 레벨이니까 증시의 주가 상승을 통해서 이제 역웰스 이펙트를 없애서 부의 자산 효과를 노리겠다. 이게 이번 조치의 가장 중요한 이슈고,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주가가 예를 들어서 6천 갔다. 그러면 뭐 백화점 부터해서 뭐 명품점들이 미어 터지죠.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런 그 소비 부양을 위해서 그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서 증시를 선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은 뭐 굉장히 그 다른 정책의 전환. 근데 그것이 이제 보통은 뭐 장관들이 나와서 직접 부양책을 발표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번에 아주 재미난 것은 이 부양책을 발표했을 때 인민은행장, 또 금융감독 원장, 그리고 증권감독 원장 3사람이 나와서 직접 발표를 했고 시진핑이 직접 이걸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간 것은 결국은 GDP에다 목숨 건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급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4, 4분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있고 국채도 한 1조 정도 더 발행하고 그리고 지방 정부들은 현금 쿠폰까지 이제 발행할 수 있다. 네. 이런 언급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주가 급등이 나타난 것 같아요. 중국 안에서 내수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 내수 또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부양책의 연결고리이다. 그로 인해서 또 증시가 하나의 강력한 발돋움이 될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 중국의 증시 자체를 또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부양책의 조건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해왔던 빅테크와 관련된 규제 완화가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다 풀었습니다, 이미. 그 3년 동안 했던 알리바바, 텐센트 뭐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의 제재는 아마 지난달인가? 네. 오피셜리 알리바바는 3년간의 독점 관찰에서 이제 해제한다.
이 발표를 했었고 네. 뭐 그걸 보시면 알리바바 주가를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V자 턴을 하게 되는데 정부의 규제 해제 이미 나왔다. 그리고 이제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플랫폼 기업이 중국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에는 소매치기가 없어졌어요. 그 소매치기는 지갑에 현금이 있어야만이 이제 소매치기를 하는데 네. 중국은 지금 전부 핸드폰으로 모든 결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게 현금이 없어진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소비의 중심에는 플랫폼 기업인 알리바바나 텐센트의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소비를 늘릴 때도 이제 이 플랫폼 기업들의 마케팅 또는 이제 기획 상품 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졌죠. 그래서 중국의 내수 소비를 지금 살리는데 그런 플랫폼 기업을 활용하지 않고서 내수 경기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이제 룸버이긴 하지만 제 총리가 알리바바 회장을 불러서 네. 내수 경기를 어떻게 살리면 되겠냐. 이제 그걸 물어봤다고 하는 이제 뭐 그 얘기까지도 있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플랫폼 기업의 제재는 끝났다. 그래서 오히려 내수 부양 경기에 네. 아마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이제 수익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내수 소비 경제의 또 중심점이 되어줄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 완화 소식까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중국 증시의 이 해당 랠리가 어디까지 갈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이 시작점일까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그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ABC 랠리라고. 그래서 All in by China 이게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좀 난하게 해석을 하자면 닥치고 중국 주식 사라 네. 뭐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그 얘기는 최근 3년 동안에 전 세계 주가가 다 사상 최고치인데 3년 내리 최저가를 간 게 중국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이고 뭐고 상관없이 이건 담으면 먹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차트 나오고 있는데 이게 후성강통 외국인이 중국 본토 주식을 이제 살 수 있는 통로인데요. 거래 대금을 보시면 9월 30일에 뭐 금년 들어서 최고가 월 한 190억 위안 정도인데 이게 400억 위안대를 훅 넘어갔어요. 네.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그래서 이 상해 거래소나 심천 거래소 두 군데 다가 네. 외국인의 이제 매매가 폭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그 반등 시점에서 얼마까지 갈 거냐 그러면 지금 주가는 연초 주가 수준 이제 100 수준으로 폭락했다가 이 정도에 왔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외국 증권사가 만든 자료인데 보시면 중국의 중요한 정책 이벤트나 이게 정책이 있었을 때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냐를 보시면 110에서 130까지 이제 기준점에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00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저 세 군데 중에 하나를 이번 랠리가 보여줄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연초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켓 시그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